문학의 숲 263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이 소설을 저희가 지난번에 1, 2권을 읽었고 이번에 3, 4권을 읽고 있죠. 다들 읽고 있는데 이제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불어 제목 나중에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이사벨 쌤께서. 아니 그거는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고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이거는 여기 어디 써있던데. 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뒤에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보이시죠? 알롱브르? 앙플레. 예, 그쵸. 이게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이렇습니다. 이미지가 이쁜 이미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지난번에 마르셀 프루스트에 대해서 소개한 거 간단히 복습하면서 넘어갈게요. 1871년도에 태어나서 1922년도니까 이제 53살쯤 우리나라 그 정도에서 돌아가셨죠.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어쨌거나 이제 문학을 향한 어떤 긴 여정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중에 되찾은 시간에 나온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정한 삶, 마침내 발견되어 환히 밝혀진 삶, 결국엔 충만히 살아낸 단 하나의 삶, 그것이 문학인데 이 책은 이쪽으로 가는, 문학으로 가는 아주 긴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이 대표작이고요. 그리고 젊을 때는 프루스트가 1900년에 됐으면 존 러스킨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러스킨에 대한 저술들을 했고 이제 번역도 하고 이런 걸 했어요. 이렇게 엄마랑 굉장히 가까웠고요. 또 이제 집안이 굉장히 꽤 그래도 부유했죠. 그래서 이 책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마르셀 프루스트가 여기서 작중화자 나라고 표현되는 나가 저는 읽으면서 계속 나이가 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은 되게 좀 청년 같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들은 되게 좀 할머니가 되게 막 병약하니까 이 주인공이 병약하니까 할머니가 막 이것저것 걱정하고 케어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좀 어린아이 같은데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그런 이렇게 성적인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는 거 보면은 좀 큰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에 소개해 보면은 이제 이 작품이 3, 4권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이제 14살이나 15살쯤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무튼 그게 조금 읽으면서 늘 그게 좀 헷갈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은 작가의 어느 정도의 허구지만 자전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담고 있고 특히 프루스트가 굉장히 천식으로 평생 고생을 했는데 여기에 작품 속의 작중 화자도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죠. 그리고 프루스트는 젊었을 때부터 이제 부유한 이제 집안이니까 이제 귀족들의 살롱을 드나들면서 사극의 딜레탕트로 아주 이제 알려져 있다 그렇게 하죠. 딜레탕트라는 거는 향락적 운의 도락가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1권 얘기할 때 되게 이렇게 이를테면 뭐 미술, 뭐 또 이렇게 음악 이런 거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묘사가 나온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905년도에 너무 큽니다. 1905년도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말했냐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나의 삶은 그 후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부러움, 단 하나의 위안을 잃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어머니의 상실이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천식으로 고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가신 것도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글쓰기가 그러니까 이 소설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에서 출발하고 나중에 되찾은 시간으로 끝나잖아요. 볼륨 조금 더 줄여주세요.
되찾은 시간을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찾는 과정에는 이제 문학이, 그러니까 문화 덕분에, 그렇게 이제 글쓰기 덕분에 그 시간을 이렇게 구해냈다, 되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이사벨 쌤께서 유시민 씨 얘기하신 거예요? 유시민 씨? 우리 정영화 쌤께서? 다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유시민 씨가 안 읽어도 된다. 안 읽어도 된다? 자기가 유일하게 유일하게가 어려웠다. 어려웠다? 못 읽어낸 책이 2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였어요. 하나가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렇다면 우리 문학의 숲에서는 이거는 어찌됐건 꾸역꾸역 넘기든 다 읽으면 대단한 분들이 되겠어요. 유시민을 인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시민 씨는 그렇고, 우리는 또 이거를 그래도 붙잡아보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뭐 시몬드 보바르나 버지니아 울프, 뭐 알랭 보통 이런 대단한 작가들이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찬사를 또 바치고 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르셀 프루스트도 대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발자크라든지 또 이렇게 플로베르 이런 작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 잃어버린 시간은 총 7부, 우리 번역은 13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7부로 되어 있고, 이번에 읽는 3, 4번은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는 그 콩쿠르상을, 그러니까 19년에 출간했고 같은 해에 콩쿠르상을 받았어요. 그 외에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왜 그 1913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서한의 집 쪽으로 출간했는데 여러 군데 출판사에 문을 두드렸지만 이게 뭐 잠에서 깨어나서 뭐 저저저저저 해서 아무도 출판해주지 않았다가 자비 출판의 조건으로 이제 네가 돈을 내면 출판해주겠다 해서 자비로 해서 출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갈리마르에서 출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 이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개관들이에요. 그래서 문학, 기억, 시간에서의 심리적 반영이다. 또 이렇게 예술과 문학의 의미를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이 저고요. 그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는 1부, 2부가 이제 각각 한 권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는 수원 부인의 주변, 2부는 이제 고장의 이름, 고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간은 1부는 이제 수원 부인의 주변은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2부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나가 자기 할머니랑 같이 발베크가 이제 이렇게 노르망디에 있는 휴양 도시인데, 그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수원 부인의 주변에서, 그러니까 파리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다가 이제 수완 씨의 딸, 그러니까 수완과 이제 오데트, 지난 1, 2편에 오데트와의 사랑이 막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수완과 오데트가 결혼을 해서 질베르트라는 딸을 낳았는데, 이 질베르트와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그 3권은 거의 질베르트와의 막 그 감정과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별까지 하는 그런 과정, 아주 지난한 과정을, 그때 보영쌤이 그 얘기했나? 보면서 이제 그 3권 읽으면서 그러니까요, 좀 짝사랑이죠. 짝사랑인데 그러게요. 질베르트 그렇게 뭐 다정다감하거나 그렇게 뭐 감정을 보여주거나 그런 거가, 어떤지 잘 모르는. 예, 그런 혼자만 막 애끼면서 그 이제 그 애인의 그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한테도 막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고, 아무튼 그 다음에는 이제 이별하고 나서 그 할머니랑 같이 그 발베크로 떠나게 되는 게 전체적인 거고요. 그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발베크라고 쳤더니 발베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르셀 프루스트 발베크라고 하니까 이제 카브르라는, 그러니까 이제 노르망디에 있는 원래 실제 지명 카브르라고 하더라고요. 이사벨 쌤은 아세요? 카브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카브르라는 데 요런 이렇게 구글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부배. 부배? 부배요. 아니. 카브르. 노르망디 해변가에. 그렇죠. 예. 아무튼 맞아요. 노르망디에 있는 해변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인상파가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상파 그리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그래서 작품에 보면은 이제 대강 나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4살에서 15살 정도다. 뭐 어쨌거나 청소년의 나이인 거죠. 청소년이야 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래서 헷갈렸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이라는 게 되게 좀 아이다움도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어떤 청년이 되기 전이지만 약간 그런 어떤 성적이거나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아주 큰 어떤 이제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랬고요. 여기서 이게 이게 이렇게 DVD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서 그런 게 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사진이 그런 이제 드라마 장면일 텐데요. 이제 복식이라든가 이제 소녀들인데 굉장히 어떤 요것만 봐도 활기가 넘치고 복식도 되게 세련되고 또 바지도 입고 있죠. 바지도 입고 있고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또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주요 인물들이 이제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화자가 있고 또 이제 생누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발베크에 갔을 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베르틴이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나는 실베르트와 그렇게 아픔을 맛보고 실베르트랑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는 소녀들 중에 이렇게 알베르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베르틴과 또 사랑에 빠져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알베르틴은 자전거와 이제 요트 타기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스포츠와 게임에 열광하는 아주 현대적인 소녀로 그려집니다. 뒷부분에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알베르틴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디스파리 예, 사라진 알베르틴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책에서 사라진 알베르틴이 있어요. 에스티르라는 인물은 에스티르라는 인물은 이제 아주 여기서 굉장히 이렇게 대단한 어떤 이제 그런 아티스트의 전형, 그런 이제 화가의 전형, 발베크에서는 특히 이제 인상파의 대가로 나오는데요. 인상파 그림이 이 시대랑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상파 그림들 그래서 이게 에스티르가 에스티르 모델로는 터너나 모네, 마네, 휘슬러도 거론되고 또 카르파조, 귀스타프 모로, 르누아르 우리 다 어디 프랑스 같은 데 가면 미술관에서 많이 가면 보는 그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가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렇게 몰랭들라, 갈레띠, 모도해 이런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그림인데 이거 되게 많이 보는 우리가 미술책에서 많이 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인상파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전에 오데트 거 그냥 뒀어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이제 살롱 이제 살롱을 드나들고 또 어느 사단에서 그 살롱을 중심으로 많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걸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이고요. 꼬르트리자 귀족과 부르주아 이게 되게 어떤 이제 프랑스 문학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귀족과 부르주아의 그런 계급과의 어느 정도의 경쟁 내지 갈등 내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귀족의 계급들이 또 한 층을 이룬다면 또 굉장히 떠오르는 그런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또 이제 한 축을 이뤄서 굉장히 많은 사회에 큰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그런 것들을 해가죠. 아무튼 이제 부르주아지가 굉장히 이때 말세 프루스트가 살았던 시기를 중요했고요. 소녀들 이제 요거 3사관에서 조금 들여다보면요.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소녀들은 젊음과 아름다움의 상징일 텐데 재밌는 게 꽃핀
꽃핀 거는 뭔가 이제 블루밍, 이제 그 뭔가 이제 절정이잖아요. 화양연화처럼 뭔가 삶의 절정이고, 소녀들도 역시 젊음과 어떤 아름다움, 그리고 소녀들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가 되는데, 이제 활력이 넘치고, 이제 그늘에서라는 말은 또 삶의 또 그 꽃핀 소녀들의 모습이 환하다면, 또 그늘이라는 것은 또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과 어둠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삶의 양면을 또한 이 제목부터 드러내주고 있고, 또 이야기도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책에 있는 표현 중에서 삶이 제공하는 더 없는 아름다운 소녀들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해안가에서 이 소녀들의 일군의 그 소녀들을 마주치셨는데, 내가 굉장히 그 소녀들의 모습에 이렇게 매혹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으로도 이렇게 밑에 작은 그림 보면 소녀들의 모습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심지어 이제 소녀들의 아름다움이 역동적인 힘과 생명력으로 넘치는 남성적인 육체를 묘사한 고대 그리스 조각상에 비유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밑에서 중간 부분도 좀 읽어보면은 어떤 사회 환경이 아름다운 다리와 멋진 허리, 건강하고도 싱싱한 얼굴에 민첩하고도 꾀바른 표정을 짓는 아름다운 육체들은 자연스럽게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진화의 지점에 이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저기 내가 바다를 배경으로 보는 풍경은 바로 그리스 바닷가 태양 아래에 설치된 조각상들처럼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고귀하고도 고요한 모델이 아니었을까. 그만큼 굉장히 이제 나는 아주 그 소녀들의 모습에 굉장히 이제 임프레스드 됐죠. 그리고 어쨌거나 소녀들은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있고 그렇게 그런 모습이죠. 알베르팅이 그래서 그 주인공과 이제 같이 주인공의 연인이 되는 알베르팅의 경우에는 알베르팅의 세계는 그 이제 여기 번역자가 뒤에 해설해 놓은 걸 보니까요. 알베르팅은 인상파의 미학을 넘어서서 모든 과학의 발전과 속도, 기계 문명의 움직임을 강렬하고 역동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미래파의 미학을 대변한다.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상파가 이때의 어느 정도의 그게 주요한 트렌드였다고 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어떤 캐릭터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 알베르틴이 갖고 있는 어떤 육체의 역동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귀족사회나 이제 불조 사회가 이제 아까 두 개의 큰 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대표된 사회에서 이제 화자를 굉장히 매혹시키는 그런 존재가 알베르트의 세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그 사랑이 이제 질베르트에 이어서 알베르틴까지 뭐 그런 사랑의 여정에서는 대상은, 그러니까 사랑이 그 상대를,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상대를 뭐 소유하고 혹은 뭐 결혼하고 같이 살고 해야 저기처럼 오데트와 수완처럼 그런 것도 사랑이지만, 이 주인공의 사랑의 여정은 그에 대해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계속 탐색하고 상상하고 이런 과정이 그를 되게 풍부하게 하고 그를 성숙하게 하고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이제 아무래도 이게 결과적으로 작가의 얘기거든요. 작가가 자기가 바라보는 삶과 문학과 예술과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작가라든지 또는 이제 그 아까 이제 이름이 뭐죠? 에스티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뭐 작가로서 더 성장하거나 어떤 세계를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작가인 베르고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외모가 너무 땅딸만큼 뭐 이렇게 보면은
내 앞에 있는 납작코와 턱수염을 가진 이 키 작은 남자애 쪼글쪼글 하면서 엄청 처음 보고 실망한 거예요. 왜? 우상이면 좀 멋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런 모습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또 막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론 내린 게, 그 뭐 외모가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의 창조적 자아는 도덕적 인격이나 겉모습, 사회적 자아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베르고트가 좀 속물이지만 뭐 삶을 그래도 작품 속에 잘 투영할 수 있는 위대한 작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우리가 왜 몇 해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중에서 그 저희는 문술에서는 안 읽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희곡 작가가 있거든요. 희곡 작가 오스트리아인가 독일 작가인데 그랬는데 그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저도 하려다가 문술에서 안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나치에 대해서 약간 조금 옹호하는 듯한 뭐 발언인가 뭐 그런가 했다는 얘기를 어디서 얼핏 봤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작가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혹은 정치적 지향 이런 것들이랑 작품이랑은 무관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라는 거는 우리는 좀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만 좀 생각할 점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만 해도 서정주, 저는 제 고등학교 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서정주 시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름답잖아요. 뭐 이렇게 나를 키우고 팔날의 바람이다. 근데 이제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 서정주가 엄청난 친일파에다가 전두환 같은 독재자를 찬미하는 그런 시를 쓴 거를 알고 나서 서정주를 좋아하는 신이라고는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작가의 삶과 또 이제 작품과 얼마나 개별적일까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의 이제 마르셀 프루스트는 뭐 좀 분리되더라도 뭐 창조적 자아는 좀 다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작품들은 계속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그에 대한 덧없는 어떤 인상, 덧없다라는 것, 덧없지만 덧없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이제 덧없다고 해서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덧없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가치와 소중함은 아마 남아있는 그런 것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잘 묘사를 어떤 시간의 흐름과 이런 것들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상파가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클로드 모네의 이제 인상, 해돋이 이 그림 1872년도 이 그림인데 이것 때문에 인상파 이거를 비웃으면서 미술평론가가 그래서 임프레셔니스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네 이 그림은 그 모네의 이제 첫 번째 부인과 저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되게 그림이 아름답죠? 파라솔트네. 그 인상파 그림들이 이런데 그래서 인상파가 그야말로 이렇게 딱 색채나 색조 질감 자체 그거 자체 겉으로 딱 나오는 빛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어떤 이렇게 순간적인 즉각적인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그 좀 비판하려고 비난하는 쪽으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아주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작가들이 이제 인상파 화가들이죠. 사랑이 이 또 3, 4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고 중요한 이제 주제일 텐데요. 사랑하면 또 불안하죠. 불안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다 이제 그 불안이 어떤 추동력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프로스트적인 사랑은 결코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그러니까 뭐 결혼이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해피엔딩 그런 식이 아니라 합의를 수 없는 타자의 이타성을 체험하면서 그 괴리에서 질투와 고통을 담는 그런 담론이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고요. 작가라는 것은 그래서 이 작품도 그럴 텐데 자기가 체험한 삶을 바탕으로 거기에 스토리와 상상을 부여해서 계속적으로 비개성화하고 비개성화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뭔가 어떤 보편성 이런 것들을 획득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작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앞서서 계속 같은 말이지만 진정한 삶은 문학과 예술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문학의 숲은 아주 진정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허삼용 대표님도 일상에서 이렇게 시도 쓰지만 나중에 등단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쓰시면 전 충분히 어제 우리가 그 여기 색강에서 이렇게 그 이제 시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듣는데 나혜덕 시인님 이제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한 뭐 15명, 13명쯤 와서 들었는데 그 중에 어제는 온분이 5분이 등단 시인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나시님을 제자도 있고 그 나시님이 너무 좋아서 멀리 따라서 오신 분들 있어서 와 그래서 이렇게 그런 수업 그러니까 등단 시인들이 앉아서 시수업을 듣는 수업은 또 특별하더라고요. 아무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응? 나이가 젊은 사람 아니고 아 젊은 분도 계셨어요. 젊은 그 이제 그 대학원생도 계셨고 그리고 수업에도 그 이제 시 전공하는 대학원생들도 있었는데요. 중간에 아무튼 그래서 문학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제 마르셀 프루스트에게는 문학이라는 것이 삶의 가장 본질,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발제한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몇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제대로 정리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말로 일을 올 가을에는 열심히 좀 했습니다. 일하느라고 참 한강 일도 바빠서 핑계입니다. 그래서 하느라고 그래서 하고 아무튼 이 청소년기의 그 주인공 이제 화자의 어떤 이제 불안함이라든지 되게 갈등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저도 막 청소년기 플러스 약간 청년기 그러니까 10대 20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었고 그리고 걱정도 많고 게다가 이 주인공은 또 몸도 되게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되게 보살핌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 이 특히 청소년기의 자아한테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뭐 옛날에 저기 뭐지 일테면 뭐 알베르 까미 같은 작가도 보면은 그 앙드레 지드였나요? 앙드레 지드를 만나서 되게 이제 그 잘 이제 훌륭한 작가로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삶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류하고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요. 여기 계신 우리는 서로한테 좋은 영감을 주는 관계가 아닐까라고 자화자찬도 우리가 해보고요. 그래서 문득 뭔 얘기가 해볼까 하다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마르셀 프루스트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걸 다 생각해왔어요. 우리 다음 모습은 한강. 이게 날짜. 예, 날짜는 근데 좀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책. 9월이라고 했어요. 올해 9월에 아, 제가 잘못 썼네. 그러니까 왜 9월이 왜 됐지? 아무튼 한강에 접근하지 않는다를 다음 시간에 읽고 하고 제주도에 가서 하면 제주도에서 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같이 문학을 얘기하면서 제주도의 겨울 이게 또 좋은 게 접근하지 않는다가 배경이 많은 부분이 겨울이에요. 겨울에 이제 막 이렇게 버스 타고 마을로 들어가고 막 그렇게 눈보라 막 내리는데 그런 장면도 나왔거든요. 책 아주 좋습니다. 책은 요번에 다 같이 찬찬히 읽어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발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